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지 않을 뿐이에요. 지난 가을 서울의 한 복지관에서 80세 되신 한 할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상담하시던 선생님은 한참을 말씀을 못 하셨다고 하더군요. 너무 가슴 아픈 말이었지만 또 너무 정확한 표현이었기 때문이랍니다. 이 할머니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혼자 밥을 드시고 텔레비전을 켜놓고 앉아 계시다가 점심을 또 혼자 드시고 오후엔 잠깐 낮잠을 주무시다가 저녁을 또 혼자 드시고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드십니다. 하루 종일 단 한마디도 사람과 나누지 않으시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요즘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하루에 집 밖을 1시간도 안 나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답니다. 몸이 아프셔서 그런 건 아닙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도 아니고요. 그냥 나갈 이유를 못 찾으시는 거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0년 전 조선시대에 참 특별한 분이 계셨습니다. 45살에 큰 누명을 쓰고 전라도 강진이라는 시골 마을로 쫓겨가셨지요. 죄인 신분으로요. 그곳에서 무려 18년을 사셨습니다. 18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가족들도 멀리 떨어져 있고 친구들도 다 등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완전히 잊혀진 채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요, 단 하루도 방 안에만 계시지 않으셨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시나 날씨가 추우나 매일 아침이면 꼭 밖으로 나가셨지요. 나이 드셔서 무릎이 아프실 땐 지팡이를 짚고 나가셨고 어떤 날은 정말로 기다시피 해서 나가셨다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돌아갈 날도 모르는 그곳에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밖에 나가셨던 걸까요? 이분의 이름은 정약용입니다. 28년 동안 정약용 선생은 500권이 넘는 책을 쓰셨답니다. 감옥 같은 유배지에서 말입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가 바로 그 절망 속에서 탄생한 거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걷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고 멈춘 사람은 이미 늙은 것이다. 요즘 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답니다. 70살 넘으신 어르신들을 몇 년 동안 계속 지켜봤다고 합니다. 매일 30분이라도 밖에 나가시는 분들과 집에만 계시는 분들을 비교해 봤더니 집에만 계시는 분들은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고 마음도 많이 우울해지시고 생각하는 힘도 많이 약해지시더랍니다. 반대로 매일 나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건강해지셨다고 합니다. 차이가 뭐였을까요? 딱 하나였답니다. 매일 30분 문 밖으로 나가느냐 마느냐.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를 통해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기어서라도 밖에 나가야 하는지, 왜 움직이는 게 약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지, 왜 사람을 만나는 게 우리 마음과 몸을 살리는지, 요즘 밖에 나가시는 게 귀찮으신 분, 사람 만나시는 게 피곤하신 분, 이 나이에 뭐하러 나가나 싶으신 분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200년 전 아무것도 없는 유배지에서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 기어서라도 나가거라.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도리니라. 자, 그럼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801년 겨울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진 유배지에 막 도착하셨을 때지요. 46살, 한양에서 20일을 걸어서 온 먼 길이었습니다. 배정받은 곳은 사방 3미터도 안 되는 작은 초가집 한 칸.
이곳이 앞으로 18년 동안 선생의 전부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첫날 밤 정약용 선생은 창밖을 내다보며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당시 유배를 가신 양반들 중에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서 술이나 마시며 세월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았답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운명을 한탄하고 그저 죽음을 기다리며 사시는 거지요.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선생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셨지요. 바닷가까지 가는 길, 돌멩이가 가득한 언덕길을 1시간 넘게 걸으셨답니다. 집으로 돌아오신 선생은 그날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강진의 바다를 처음 보았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천둥 같았다. 그 소리를 들으니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느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은 분명 살아계셨습니다. 숨도 쉬고 계셨고 심장도 뛰고 계셨지요. 그런데 왜 살아있음을 느꼈다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움직이지 않으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랍니다. 요즘 의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했답니다. 70 넘으신 어르신들의 머리를 검사한 결과 놀라운 걸 발견했지요. 집에만 계시는 어르신들은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답니다. 판단하는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매일 밖에 나가시는 어르신들은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커지고 있었답니다. 70이 넘으셔도 머리가 더 좋아지신 거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머리는 쓰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는 거랍니다. 집 안에만 계시면 매일 보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벽지도 똑같고 천장도 똑같고 들리는 소리도 똑같고 그러니 머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아, 이제 할 일이 없구나. 그래서 점점 기능을 줄여가는 겁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면 매일매일 다 다릅니다. 오늘 부는 바람하고 어제 부는 바람이 다르고 아침 하늘하고 저녁 하늘이 다르고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도 다 다르지요. 그러니 머리가 깜짝 놀라서 깨어나는 겁니다. 아이고, 처리할 게 이렇게 많네. 그래서 다시 일을 시작하는 거랍니다. 70이든 80이든 90이든 나이는 상관없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철수라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올해 78이신데 5년 전만 해도 완전히 다른 분이셨답니다. 정년 퇴직하신 후에 할아버지는 집에만 계셨지요. 평생 일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처음 몇 달은 괜찮았답니다. 쉬는 것도 좋았거든요.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시는 거예요. 저기 그 길이 뭐더라. 며느리 이름도 헷갈리시고 어제 뭘 드셨는지도 기억이 안 나시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그런데 2년쯤 지나니까 더 심해지셨어요. 집 앞 슈퍼마켓 가는 길을 잃으신 거예요. 평생 사신 동네에서 말입니다. 그때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병원에 모시고 갔지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해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답니다. 치매 바로 전 단계입니다. 그러시면서 물으셨다고 합니다. 요즘 밖에 자주 나가시나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지요. 집에 있죠. 나갈 데도 없고.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매일 나가세요. 30분씩만이라도요. 약 드시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셨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지만 가족들이 자꾸 권해서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7시에 동네를 걷기 시작하셨지요. 처음엔 정말 힘드셨답니다.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시고
무릎도 아프고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으셨대요. 하지만 며느리가 함께 걸어드렸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멈춰 서시더랍니다. 저기 저 가게 새로 생겼네.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지요. 아버님, 저거 작년에 생긴 거예요. 그제야 할아버지가 깨달으셨답니다. 집에만 계시느라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걸요. 2주가 지나니 공원에서 매일 보는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시게 됐습니다. 날씨 좋네요. 네, 오늘 걷기 딱 좋아요. 한 달쯤 되니 할아버지가 혼자서도 나가시기 시작하셨어요. 며느리가 놀라서 물었답니다. 아버님, 혼자 가시게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하셨지요. 응, 나 혼자 갈 수 있어. 6개월 후 병원에 다시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활짝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기억력 점수가 크게 올랐어요. 이 정도면 정상이십니다. 할아버지는 그만 눈물이 나셨답니다. 선생님, 나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정약용 선생도 똑같은 경험을 하셨답니다. 유배 2년째 되던 해 제자 황상에게 편지를 한 통 쓰셨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매일이 지옥 같았다. 방 안에 앉아 있으면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지. 그런데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걷는 동안만큼은 과거도 미래도 없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한 걸음만 있었다. 그것이 나를 살렸다. 걷는 동안만큼은 과거도 미래도 없었다. 이게 바로 움직임의 힘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73 박영희 할머니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이 되셨답니다. 할머니는 너무 우울하셨어요. 하루 종일 남편 사진만 보며 우시고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3개월 만에 체중이 많이 빠지셨답니다. 딸이 걱정이 돼서 병원에 모시고 가자고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지요. 병원 가서 뭐해? 약 먹는다고 내 아빠가 돌아와? 그러던 어느 날 딸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나랑 매일 아침 같이 걸어요. 30분만. 나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엄마가 도와주세요. 할머니는 딸을 위해서라도 하는 마음으로 따라나셨답니다. 첫날은 15분도 못 가서 벤치에 앉으셨어요. 미안해. 엄마가 힘이 없네. 딸이 손을 꼭 잡아드렸지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셋째 날엔 25분을 걸으셨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할머니가 처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셨답니다. 저기 꽃이 피었네. 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달래예요. 봄이 왔어요, 엄마. 할머니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한참 동안 꽃을 바라보셨답니다. 그리고는 우셨어요. 나 봄이 온 줄도 몰랐네. 얼마나 오래 방 안에만 있었던 거야. 한 달쯤 지나자 할머니가 먼저 일어나셨답니다. 딸, 걸으러 나가자. 딸이 깜짝 놀랐지요. 엄마가 먼저 일어나신 거 처음이에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오늘 공원에 무슨 꽃이 피었는지 보고 싶어서. 석 달쯤 지나니 할머니는 혼자서도 나가셨고 공원에서 다른 할머니들과도 친해지셨답니다. 웃음도 많이 되찾으셨고요. 6달 후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할머니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빠 생각은 여전히 나지만 이제는 울지 않아. 아빠가 내가 계속 우는 걸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리고 밖에 나가면 나도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많다는 걸 느껴. 움직임이라는 건 단순히 운동을 하는 게 아니랍니다.
움직임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고 문은 열지 않으면 곰팡이가 낀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썩는다. 의사들이 조사해 보니 매일 30분씩 걸으시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보다 우울증도 훨씬 적게 걸리시고 치매도 훨씬 적게 걸리시고 심장병도 훨씬 적게 걸리신답니다. 오늘 밖에 나가지 않으면 오늘 하루만큼 조금씩 늙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밖에 나가면 오늘 하루만큼 다시 살아나는 거랍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람은 앉아서 늙고 걸으며 산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는 각자의 선택이랍니다. 1805년 봄이었습니다. 유배 4년째를 맞은 정약용 선생에게 서울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옛날 친구가 보낸 편지였지요. 그런데 편지를 열어보니 달랑 3줄이 적혀 있었답니다. 그곳 생활은 어떠하신지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2만 줄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그 편지를 들고 한참을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쓰셨지요. 친구가 나를 잊어가고 있다. 아니, 세상이 나를 잊어가고 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잊혀지는 것이다. 살아있으되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죽음이다. 요즘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82세 되신 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카카오톡을 열어보셨답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언제였나 보셨더니 3달 전이더랍니다. 딸이 보낸 문자였지요. 아버지 감기 조심하세요. 할아버지가 답장하셨어요. 그래, 고맙다. 그 이후로 아무 메시지가 없답니다. 할아버지는 연락처를 쭉 훑어보셨어요. 아들은 바쁘겠지. 딸은 애들 키우느라 힘들겠지. 친구들은 다들 돌아가셨거나 아프시고 전화를 걸까 말까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돕니다. 하지만 결국 누르지 못하셨답니다. 괜히 전화했다가 귀찮게 하면 어쩌지.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아무하고도 말 한마디 안 하고요. 작년에 조사를 해봤더니 65세 넘으신 어르신들 중에서 하루 종일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않는 날이 일주일에 3번 이상이라고 하신 분들이 10분 중 4분이나 되셨답니다. 일주일 내내 단 한마디도 사람과 나누지 않으신다는 분들도 꽤 많으셨고요. 의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답니다. 이렇게 혼자 지내시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지를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혼자 지내시는 게 하루에 담배 한 갑 피우시는 것만큼 건강에 안 좋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담배만큼 해롭답니다. 정약용 선생은 벌써 200년 전에 이걸 아셨던 것 같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쓰셨지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 말을 하지 않으면 목소리를 잃고 웃지 않으면 표정을 잃고 대화하지 않으면 생각을 잃는다. 대화하지 않으면 생각을 잃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혼자 있으면 생각이 깊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랍니다. 집에만 계시면 생각이 점점 굳어지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옛날이 좋았지. 세상이 왜 이렇게 됐어. 같은 생각이 계속 반복되고 점점 굳어져서 편견이 되어버리는 거랍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시면 다른 생각을 듣게 되십니다. 다른 관점을 보게 되시고 다른 세대를 이해하게 되시지요. 그러면 생각이 유연해지신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완전히 고립될 수도 있으셨습니다. 죄인의 신분이시니 사람들이 다 피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선생은 정반대로 하셨습니다. 스스로 세상으로 나가신 거지요. 강진에 이청이라는 선비가 계셨답니다.
정약용 선생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처음에 이청은 좀 경계했답니다. 영모죄인을 만나면 나도 화를 입을 수 있는데 하지만 선생은 계속 찾아가셨지요. 학문 이야기도 나누고 시도 함께 짓고 차도 함께 마시고 석 달쯤 지나니 이청은 정약용 선생의 가장 가까운 벗이 되었답니다. 두 분은 매주 만나서 밤새도록 학문을 논하셨다고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일기에 이렇게 쓰셨어요. 오늘 이청과 주역에 대해 토론했다. 그의 생각은 나와 달랐지만 그 다름이 나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다. 혼자였다면 결코 도달하지 못했을 깨달음이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 비로소 사람이 된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젊은 제자들도 받아들이셨답니다. 가장 유명한 제자가 황상이라는 청년이었지요. 황상이 처음 찾아왔을 때 나이가 겨우 18이었답니다. 정약용 선생은 57, 나이 차이가 거의 40살이었어요. 게다가 정약용 선생은 죄인이셨고 황상은 양반 집안의 귀한 자제였으니 만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황상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젊은이와 대화하면 내 생각도 젊어진다고 믿으셨기 때문이랍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황상이 물었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힘든 유배 생활 속에서도 책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십니까? 정약용 선생이 대답하셨답니다.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다. 너희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다. 너희와 대화할 때만 나는 과거의 정약용이 아니라 지금의 정약용이 될 수 있다. 너희가 없었다면 나는 진작에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 사이에서 미쳐버렸을 것이다. 제자들은 정약용 선생에게 단순한 학생이 아니었답니다. 그들은 선생을 세상과 연결해주는 생명줄이었던 거지요. 세 번째 이야기는 더욱 놀랍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노비 이재라는 사람과도 친구처럼 지내셨답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노비가 대화조차 나누지 않았지요.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유배지에서 정약용 선생의 시중을 드는 노비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주인과 하인의 관계였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은 이제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셨답니다. 농사 이야기, 날씨 이야기, 마을 이야기, 그리고 이제의 삶 이야기까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나리, 제가 감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해보게. 나리는 왜 저 같은 천한 것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십니까? 다른 양반들은 저희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데 정약용 선생이 대답하셨답니다. 이제 나도 이곳에서는 죄인이네. 자네도 이곳에서는 노비고. 하지만 우리 둘 다 여전히 사람이 아닌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신분이 아니라 서로에게 말을 거는 것이네. 자네가 내게 오늘 날씨가 좋다고 말할 때 나는 이 세상에 여전히 나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느낀다네. 그것이 나를 살게 하네. 이제는 울었답니다. 평생 처음으로 한 양반이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 거였으니까요. 이 이야기들이 옛날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요즘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인천에 사시는 76 이정숙 할머니. 남편 돌아가신 후 5년을 혼자 사셨답니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에 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왔지요. 엄마 건강하시죠? 좋은 것 사드시고요. 그리고 통장에 돈을 넣어 주었답니다. 할머니는 통장을 보며 생각하셨답니다. 돈은 필요 없는데 그냥 가끔 얼굴 좀 보면 안 될까? 하지만 말씀하지 못하셨어요. 바쁠 텐데. 내가 뭔 소리야. 할머니의 하루는 이랬답니다. 아침에 혼자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점심 혼자 먹고 낮잠 자고
저녁 혼자 먹고 또 텔레비전 보고 잠자리에 드시고 하루 종일 단 한마디도 사람과 나누지 않으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아파트 복도에서 옆집 할머니와 마주치셨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하셨답니다. 하지만 옆집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거셨지요. 날씨가 좀 풀렸네요. 그 한마디, 날씨가 좀 풀렸네요. 이정숙 할머니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하신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듣는 사람의 목소리였거든요. 할머니는 대답하셨어요. 네, 그러게요.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너무 오랜만에 말을 해서 목소리 내는 게 어색했거든요. 그날 이후 두 할머니는 복도에서 만날 때마다 짧게 인사를 나누셨답니다. 오늘은 쌀쌀하네요. 어디 다녀오세요? 밥은 드셨어요? 정말 별것 아닌 대화들이었지요. 하지만 이정숙 할머니에게는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이었답니다. 2주쯤 지나자 옆집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혹시 공원 산책 같이 하실래요? 저 혼자 걷기 심심해서요. 이정숙 할머니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뻔하셨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셨지요. 네, 좋아요. 그날부터 두 할머니는 매일 아침 7시에 공원에서 만나셨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나란히 걸으셨지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저기 꽃 좀 보세요. 예쁘네요. 한 달쯤 지나니 더 깊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저희 남편이 돌아가신 지 5년 됐어요. 저는 6년 됐어요. 외롭죠? 외롭죠. 그리고 두 할머니는 서로를 안아주셨답니다. 말없이 서로의 외로움을 서로가 이해한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이정숙 할머니는 딸에게 전화를 거셨답니다. 딸이 놀라서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엄마가 먼저 전화하시는 건 처음인데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지요. 일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딸이 울먹이며 말했답니다. 엄마, 목소리가 완전 달라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응, 친구가 생겼어. 76살에 평생 처음으로 진짜 친구가 생기신 거랍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말년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18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책 때문도 학문 때문도 신념 때문도 아니었다. 사람 때문이었다. 이청이라는 벗이 있었고 황상이라는 제자가 있었고 이재라는 대화 상대가 있었다. 그들이 없었다면 나는 진작에 죽었을 것이다. 몸은 살아있어도 마음이 죽었을 것이다. 사람은 사람으로 산다. 이 한마디가 전부랍니다. 내일 아침 밖으로 나가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보시는 겁니다. 날씨 좋네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매일 나가시면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일주일 지나면 얼굴이 익숙해지고 2주 지나면 눈인사를 하게 되고 한 달 지나면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게 되실 거랍니다. 아,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 아, 내가 안 가면 걱정하는 사람이 있구나. 정약용 선생의 말씀입니다. 벗이 없으면 마음이 병든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약도 돈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당신의 말을 들어주고 당신의 존재를 알아주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찾으러 내일 아침 밖으로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1816년 겨울이었습니다. 유배 15년째를 맞으신 정약용 선생. 이제 61살이 되셨지요. 선생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답니다. 관절염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렸고 신경통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답니다. 어떤 날은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떼기 힘들 정도였지요. 그런 어느 날 아침 제자 황상이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쉬십시오. 몸이 이렇게 안 좋으신데 밖에 나가시면 더 악화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고개를 저으셨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황상아, 몸이 아파서 오늘 나가지 않으면 내일은 몸이 아프지 않아도 나가지 않을 것이다. 핑계는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느니라. 그리고 선생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밖으로 나가셨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으셨어요. 정약용 선생은 알고 계셨답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요. 부산에 사시는 김영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올해 74, 평생 건강하신 분이었답니다.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안 드시고 매일 산책을 하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셨어요.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지만 무릎을 좀 다치셨답니다. 병원에 가셨지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2주 정도 쉬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그동안 무리하지 마시고요. 할아버지는 생각하셨답니다. 그래, 2주만 쉬자. 평생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2주쯤이야.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무릎은 나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나가지 않으셨답니다. 완전히 나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쉬자.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날씨가 춥대.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따뜻해지면 나가자. 또 일주일. 이제 한 달 넘게 안 나갔는데 갑자기 나가면 몸이 놀랄 것 같아. 좀 더 쉬다가.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답니다. 첫 한 달 체력이 떨어졌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셨답니다. 역시 아직 무리하면 안 되나 봐. 2달째 식욕이 떨어졌습니다. 밥맛이 없으셨어요. 체중도 많이 빠지셨고요. 3달째 우울감이 찾아왔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가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셨지요. 6달쯤 지나자 할머니가 말씀하셨답니다. 여보, 병원 가봐요. 요즘 많이 이상해요.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으셨지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답니다. 근육이 많이 빠지셨습니다. 6개월 만에 근육이 엄청 줄었어요. 우울증도 있으시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어떻게 저는 평생 건강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대답하셨답니다. 움직이지 않으셨잖아요. 사람의 몸은 석 달만 안 써도 10년은 늙습니다. 의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답니다. 70 넘은 어르신들을 석 달 동안 지켜봤다고 합니다. 계속 활동하신 분들과 석 달 동안 쉬신 분들을 비교해 봤더니 쉬신 분들은 근육이 많이 줄었고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마음도 많이 우울해지셨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몸은 쓰지 않는 것은 버리는 그런 시스템이랍니다. 근육을 안 쓰면 몸이 판단합니다. 아, 이 근육 필요 없구나. 그래서 없애버리는 거지요. 머리를 안 쓰면 신경 연결이 끊어집니다. 이 연결 필요 없구나. 그래서 없어지는 거랍니다. 우리의 몸은 쉰다는 걸 이제 죽을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랍니다. 정약용 선생은 벌써 이것을 알고 계셨답니다. 선생은 이렇게 쓰셨지요. 뜻이 약해지면 병이 자라고 뜻이 강하면 병이 물러간다. 몸의 병은 마음의 병에서 시작되고 마음의 병은 의지의 병에서 시작된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몸이 아프니까 쉬자. 이건 몸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의지의 문제지요.
물론 정말 아프실 때는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아프다고 느끼는 건 정말 아픈 게 아니라 귀찮다는 마음이랍니다. 몸이 마음을 막는 게 아니랍니다. 마음이 몸을 막는 거지요. 1817년 겨울이었습니다. 가장 추운 날이었지요. 눈이 무릎까지 쌓였답니다. 제자들이 모두 말렸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정말 나가시면 안 됩니다. 길도 얼었고 눈도 이렇게 많이 왔는데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큰일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정말 날씨가 심각했어요. 바람도 세게 불고 있었지요. 그러나 선생은 일어나셨습니다. 옷을 두껍게 입으시고 지팡이를 집으셨지요. 제자들이 막아섰습니다. 선생님,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셨답니다. 눈이 와서 못 나간다면 비가 와도 못 나가고 바람이 불어도 못 나가고 날씨가 덥다고 못 나가고 날씨가 춥다고 못 나간다. 그렇게 되면 날씨가 완벽한 날만 기다리다가 평생을 집안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가셨답니다. 제자들이 뒤따라갔지요. 선생은 천천히 걸으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눈을 헤치며 나중에 제자 황상이 기록했답니다. 그날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진짜 강한 사람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사람이다. 광주에 사시는 81살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2년 전에 뇌졸중을 겪으셨답니다.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왔지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재활이 쉽지 않을 겁니다. 휠체어 생활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셨답니다. 이제 끝인가? 퇴원 후 석 달 할아버지는 집에만 계셨어요. 휠체어에 앉아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셨답니다. 가족들이 걱정했지요. 아버지, 재활 치료 받으러 가야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소용없어, 이 나이에. 그런데 어느 날 5살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왜 안 나가요? 전에는 나랑 공원 갔잖아요. 할아버지의 가슴이 찡했답니다. 손자의 눈을 보니 실망한 표정이 보였거든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결심하셨습니다. 일어나자. 손자를 위해서라도.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재활 치료 받으러 가자. 재활 치료는 고통스러웠답니다. 오른쪽 다리를 움직이려고 하면 통증이 찾아왔고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요. 물리치료사가 물었답니다. 많이 힘드시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실까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 더해요. 손자랑 공원 가야 해요. 한 달 후 할아버지는 보조기를 잡고 10m를 걸으셨답니다. 비틀거렸지만 걸으셨어요. 석 달 후 지팡이를 짚고 집 앞 슈퍼까지 다녀오셨습니다. 왕복 200m, 30분이 걸렸지만 혼자 다녀오신 거랍니다. 6달 후 할아버지는 손자의 손을 잡고 공원에 가셨답니다. 천천히 걸으셨지만 함께 걸으셨어요. 손자가 웃으며 말했지요. 할아버지 대단해. 의사 선생님이 못 걷는다고 했는데 할아버지 걸었어. 할아버지는 우셨답니다. 81살에 뇌졸중 후에 다시 걷게 된 거지요. 의지로요. 의사들이 조사를 해봤답니다. 뇌졸중 후에 다시 걷게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나이가 많을수록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성공률이 훨씬 높았답니다. 정약용 선생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진리를 실천하셨답니다. 1836년 75 유배에서 풀려나 한양으로 돌아오신 지 11년이 지났을 때였지요. 나이도 많으시고
몸도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여전히 매일 아침 밖으로 나가셨답니다.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쉬셔도 됩니다.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정약용 선생이 대답하셨답니다. 쉬는 것은 죽음뿐이다. 살아있는 한 움직여야 한다. 움직이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일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지요. 나는 기어서라도 밖에 나갈 것이다. 그것이 생명에 대한 예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의 방법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째, 작게 시작하세요. 정약용 선생도 처음부터 1시간씩 걸으신 게 아니랍니다. 처음엔 10분, 그 다음엔 15분, 천천히 늘려가셨지요. 내일 아침 5분만 나가보세요. 둘째,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세요. 정약용 선생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6시에 나가셨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같은 시간에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랍니다. 셋째, 이틀 연속 쉬지 마세요. 정약용 선생의 철칙이었답니다. 하루 쉬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이틀 연속 쉬면 영원히 쉬게 된다. 어제 못 나가셨으면 오늘은 꼭 나가세요. 넷째, 이유를 만드세요. 정약용 선생은 걷기 위해서 나가신 게 아니었답니다. 바다를 보기 위해서,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시장을 구경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으셨지요. 우체국에 가야 해. 빵집에 들러야 해. 이런 목적을 만들어 보세요.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고 뜻이 없으면 핑계만 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답니다. 뜻이 없으면 핑계만 있지요. 나는 아직 살고 싶다는 의지,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나는 끝까지 나를 지키겠다는 의지.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내일 아침 일어나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한 걸음 나가보는 거지요. 그 한 걸음이 의지입니다. 그 한 걸음이 생명입니다. 그 한 걸음이 미래입니다. 1808년 여름이었습니다. 유배 7년째, 정약용 선생은 유난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셨답니다. 서울에서 소식이 왔지요. 둘째 아들이 병으로 위독하다는. 하지만 선생은 갈 수 없었습니다. 죄인의 몸이셨으니까요. 그날 밤 정약용 선생은 잠을 이루지 못하셨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방안을 이리저리 서성이셨어요. 새벽 4시, 선생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으셨습니다. 밖으로 나가셨지요. 어둠 속을 걸어 바닷가로 가셨답니다. 혼자서요.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지요. 파도가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정약용 선생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계셨답니다. 그날 일기에 이렇게 쓰셨지요. 새벽 바닷가에 섰다. 파도 소리가 내 슬픔을 씻어내렸고 바람이 내 두려움을 날려보냈고 떠오르는 해가 내 마음에 다시 빛을 밝혀주었다. 자연은 가장 좋은 의사다. 말없이 치유하고 묻지 않고 위로하고 요구 없이 생명을 준다. 요즘 의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답니다. 실내에서 운동하시는 것과 밖에서 걷는 것을 비교해봤다고 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운동인데요. 단 하나의 차이. 실내냐, 밖이냐. 석 달 후에 보니 밖에서 걸으신 분들이 훨씬 더 좋아지셨답니다. 스트레스도 훨씬 줄고 행복감도 훨씬 높아지고 우울한 마음도 훨씬 나아지고 잠도 훨씬 잘 주무시게 됐다고 합니다. 같은 운동인데 자연 속에서 하면 효과가 몇 배랍니다. 일본의 한 교수는 30년 동안 연구를 하셨답니다. 숲이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요. 우리가 숲에 들어가면
나무들이 뿜어내는 특별한 향기를 마시게 된답니다. 그 향기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혈압도 낮춰준다고 합니다. 단 15분만 숲에 있어도 몸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연 속에 있을 때는 집중력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시간도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고 합니다. 자연은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치유해 준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연을 관찰하며 위로를 받으셨지요. 1810년 봄 정약용 선생의 일기입니다. 오늘 아침 마당에 제비가 날아왔다. 작년에 이곳을 떠났던 그 제비인가? 똑같은 곳에 둥지를 틀기 시작했다. 제비는 1년 만에 돌아오는데 나는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제비를 보니 희망이 생긴다. 제비도 돌아오는데 나도 언젠가는 돌아가겠지. 1812년 여름의 기록입니다. 비가 온 뒤 마당에 무지개가 떴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순간 모든 근심이 사라졌다. 자연은 참 공평하다. 죄인인 나에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니 1815년 가을의 기록이랍니다. 단풍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떨어지면서도 아름답다. 나도 저렇게 늙어가고 싶다. 떨어지되 아름답게 끝나되 의미 있게. 정약용 선생은 자연을 통해 삶의 진리를 깨달으셨답니다. 선생은 이렇게 쓰셨지요. 자연을 보라. 나무는 말이 없지만 계절마다 꽃을 피운다. 강물은 서두르지 않지만 결국 바다에 이른다. 새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지만 매일 노래한다. 자연은 가르쳐준다. 조급해하지 말라고, 비교하지 말라고, 자신의 리듬대로 살라고.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답니다. 사람이 자연을 떠나면 마음이 병든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곳에 치유가 있다. 부산에 사시는 78 최영철 할아버지는 3년 전에 암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셨지요. 이제 얼마 안 남았나 봐. 삶의 의욕을 잃으셨답니다. 그런데 주치의 선생님이 특별한 처방을 하셨어요. 할아버지, 매일 바닷가에 가보세요. 아침 햇살 받으며 30분만 걸으세요. 이건 약보다 중요합니다.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다음날 아침 바닷가로 가셨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햇살이 수면에 반짝였어요. 갈매기가 날아갔지요. 할아버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그냥 서 계셨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깨달으셨어요. 아, 세상은 계속되는구나. 파도는 계속 밀려오고 해는 계속 뜨고 내가 있든 없든 세상은 계속되는구나.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두렵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그래, 나는 이 거대한 흐름의 일부구나. 잠시 이곳에 있다가 가는 그것으로 충분하구나.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바닷가에 가셨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요. 한 달쯤 지나자 할아버지는 친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하게 요즘 두렵지 않아. 죽음이 두렵지 않아. 매일 바다를 보면서 생각하게 돼. 나도 저 파도처럼 왔다가 가는 거구나. 그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석 달 후 병원 검진을 받으셨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서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종양 크기가 줄었어요. 면역 수치도 많이 올라갔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하셨답니다. 매일 바다 보러 다녔어요. 왜 자연이 이렇게 강력할까요? 첫째, 햇빛입니다. 햇빛을 쬐면 우리 몸에서 중요한 영양소가 만들어지고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도 나온다고 합니다. 잠도 잘 오게 되고요. 하루 30분 오전 햇빛을 쬐시는 게 좋답니다.
둘째, 신선한 공기입니다. 밖 공기가 지방 공기보다 훨씬 좋답니다. 산소도 많고 몸에 좋은 성분도 더 많다고 합니다. 머리도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셋째, 자연의 소리입니다. 연구를 해보니 새소리를 들으면 불안이 줄고 물소리를 들으면 스트레스가 줄고 바람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답니다. 자연의 소리가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는 거지요. 넷째, 녹색입니다. 녹색을 보면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진답니다. 파란색도 마찬가지고요. 눈의 피로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연은 과학입니다.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과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약용 선생의 방법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째, 매일 30분 자연 속으로 공원이든 산책로든 바닷가든 작은 정원이든 녹색이 있는 곳으로요. 하루 30분만 투자해 보세요. 둘째, 스마트폰은 두고 가세요.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지요. 자연과 대화하려면 속세의 소음을 끊어야 한다. 스마트폰을 보시면 자연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연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셋째, 한 가지에 집중하세요. 나무 하나, 구름 하나, 새 한 마리. 천천히 관찰해 보세요. 정약용 선생처럼요. 그 안에서 삶의 진리를 발견하실 겁니다. 넷째, 계절의 변화를 느끼세요. 봄엔 새싹, 여름엔 녹음, 가을엔 단풍, 겨울엔 고요. 같은 장소여도 계절마다 다릅니다. 그 변화를 느껴보세요. 당신도 변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되실 거랍니다. 정약용 선생은 생의 마지막에 이런 시를 남기셨답니다. 평생 자연 속을 걸었노라. 자연이 나를 가르쳤고 자연이 나를 위로했고 자연이 나를 살렸노라. 사람이여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평화가 있고 그곳에 너의 집이 있느니라. 내일 아침 밖으로 나가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공원으로, 산책로로, 바닷가로. 그리고 나무를 만져보세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꽃 향기를 맡아보세요. 그러면 깨닫게 되실 거랍니다. 당신이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당신도 나무처럼 계절마다 변하며 살아간다는 것을요. 자연은 기다리고 있답니다. 당신을요. 200년 전 정약용 선생을 치유했던 그 자연이 오늘도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어서라도 나가거라.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이제 아시겠지요? 기어서라도는 단순히 힘들어도라는 뜻이 아니랍니다. 어떤 핑계도 대지 말라는 뜻이고 어떤 어려움도 변명이 될 수 없다는 뜻이고 살아있다면 반드시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이랍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무엇을 하실 건가요? 그냥 그대로 앉아 계시면서 좋은 이야기 들었네 하고 잊어버리실 건가요? 아니면 일어나실 건가요? 신발을 신으실 건가요? 밖으로 나가실 건가요? 선택은 당신의 것이랍니다. 하지만 제발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나가지 않으시면 내일도 나가지 않으실 거예요. 이번 주에 나가지 않으시면 다음 주도 나가지 않으실 거고요. 이번 달에 나가지 않으시면 다음 달도 나가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생명은 조금씩 멈춰가는 거랍니다. 200년 전 강진 바닷가 정약용 선생은 매일 아침 그곳을 걸으셨답니다. 파도는 밀려왔다 밀려가고 바람은 불었다 잔잔해지고 해는 떴다 졌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멈추지 않으셨지요. 매일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안 계시지만 선생의 발걸음은 남아 있습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당신의 발걸음을 남기시는 건 어떨까요? 공원에, 산책로에, 당신의 동네에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떠난 후에도 당신의 발걸음은 이 세상에 남을 거랍니다. 그것이 당신이 살았다는 증거랍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가 당신의 발걸음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된답니다. 지금 나가보세요.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답니다.